안녕하세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유명 유튜버 흑자헬스님이 요즘에 그 싸움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싸움의 전개 과정을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흑자헬스님이 라이브 방송하던 도중에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쿠폰이 뭐가 나쁘냐고 세금으로 돈 뿌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발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던 구독자분께서 아니 지금 국가 부채가 어느 수준인데 그거 돈 뿌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흑자헬스님이 자신처럼 고소득자가 화를 내야지 너네 같은 애들이 왜 화를 내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말을 하셨나 봐요. 그거를 알게 된 코리안 맥트리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분은 이 싸움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재명의 민생회복 쿠폰에 대해서 흑자헬스의 주장을 비판을 하니까 뭐 원래는 두 분 사이가 좋았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뭐 흑자헬스님이 그 코메라는 분이 자기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너도 나한테 나쁜 말을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나쁜 말 하겠다, 뭐 그리고 너의 사생활까지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개싸움으로 지금 바뀐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그 잘 정리된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거기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원래 제 채널의 주제는 경제, 뭐 유전자, 심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 왜 흑자헬스님의 민생회복 쿠폰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공식은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각각의 항목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면은 M 같은 경우에는 화폐량, V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의 유통 속도, 그리고 P는 물가, 그리고 T는 거래량이라고 됐는데 사실 이거를 Y라고 해가지고 그 생산되는 물건의 양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쿠폰에 대응을 해보면은 일단 이 소비 쿠폰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 빚을 추가로 발행을 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량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거를 어느 기간 내에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소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화폐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속도가 증가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변에 있는 P랑 T를 보면은 이 소비 쿠폰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이 생산되는 물건의 양이 그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있는 이 물건의 양은 동일한데 그냥 화폐랑 화폐 유통 속도만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른쪽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공식에 따르면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쿠폰은 물가를 올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너무 복잡하면은 이해가 어려우니까 아주 간략화된 세상을 예시로 들 건데요. 먼저 이 세상에는 두 명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이 흑닭 공장을 가지고 있는 흑자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동력밖에 없는, 다른 말로 불알 두 쪽밖에 없는 흑자헬스님 구독자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각각 4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흑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겠죠. 흑닭이겠죠, 이 경우에는. 근데 흑닭을 생산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닭의 가슴살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가슴살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 부지, 그리고 기계 시설, 뭐 전기, 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동이 들어가겠죠. 근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제외하고 그냥 노동력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흑자님은 이 노동력을 구독자님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이 계약을 할 때는 이 노동에 대해서 금화 한 잎을
지불하는 걸로 그 계약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면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상황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주 특이한 세상이어서 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흑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노동자는 흑자님이 생산한 흑닭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흑자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가 금화 한 잎을 지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한 이 흑닭을 얼마에 팔고 싶을까요? 이율의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금화 한 잎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싶으실 겁니다. 뭐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당연한 그 섭리잖아요. 그래서 흑자님은 자기가 소비한 금화 한 잎에 이율로 금화 한 잎을 추가를 해서 금화 2개의 이 흑닭을 판매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상황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노동을 제공한 여러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고 소비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까지 뺏기게 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흑자헬스님 공장으로 쳐들어가서 파업을 일으키겠죠. 야, 나 임금 한 잎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너 물건을 소비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도 더 너한테 빨려 들어갔다.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당연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흑자일스님은 이 세상에서 노동력이 이 구독자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 임금을 금화 한 잎에서 금화 2잎으로 인상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한 달이 흘러서 상황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흑자일스님 입장에서는 이 흑닭을 생산하는데 금화 2잎을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산된 흑닭은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를 할까요? 당연히 제정신이 박혔다고 하면은 금화 2잎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화 3잎으로 흑닭을 판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여기까지 흐름을 잘 이해하셨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들은 흑자님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빈털터리가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경제가 순환이 되면 순환이 될수록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흑자일스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들이 자기들한테 다 집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죠. 보통 부자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면은 그거를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순환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와버리게 되면은 구독자분들이 흑자헬스님의 흑닭을 구매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임금이 뭐 금화 8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흑자헬스님은 이 흑닭을 금화 8개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은 금화 8개밖에 없으니까 이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이렇게 그 경제 순환이 일어나면은 이 돈이 계속해서 한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어느 순간에는 경제 순환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은행이 돈을 공급을 해줘야만 이 시장이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요소 모두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들입니다. 당연히 임금이 상승하면은 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건의 그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가들이 자산을 취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생산되는 물건 값에 부동산의 값도 사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원래 있던 돈의 양보다 추가적으로 돈의 양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말은 돈의 값이 싸진다는 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아까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랑 기업의 상관관계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세상의 경제의 주체는 세 개가 있죠. 바로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이 아까 예시를 다시 소환을 하면은 흑자헬스님이 돈을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는 흑자헬스님한테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왕창 떼겠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이 가게한테 소비 쿠폰의 형태로 다시 뿌리면은 통화의 순환이 더 빠르게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당연히 이거는 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흑자헬스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쿠폰이 나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은, 이 결국 이렇게 임금이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이 임금의 상승의 시점이 늦고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이 없고 노동소득에만 의지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명목소득, 그러니까 임금의 숫자는 상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자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회복 쿠폰을 뿌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말씀은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시는 뭐 헬스나 뭐 이런 쪽 말씀만 하시지 왜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흑자헬스님의 편에서 변호를 한 가지 하자면은, 그 시작부에 말한 것처럼 구독자가 국가 부채가 많아지니까 소비 쿠폰을 뿌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은 핀트가 잘못된 것도 사실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세계 주요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거의 유일하게 국가의 부채가 가계의 부채보다 낮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예시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경제의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시장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공급을 해주는 거는 은행이지만은 결국은 그거를 대출의 형식으로 받아서 시장에 뿌려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계, 기업 혹은 정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 공급의 주체가 국민이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국가랑 가계랑 어느 쪽이 이 문제를 대응하는데 더 용이할까요? 뭐 이거는 누가 대답을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가 대응하는 게 더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국가라는 거는 훨씬 큰 집단이니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기 위해서는 통화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관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정부 부채보다 가계 부채가 높아서 경제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부가 부채를 늘려가지고 통화 공급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경제 정책을 비판하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V = PT 공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량이랑 유통 속도만 늘리게 돼버리고 물건의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면은 결국 물가만 왕창 상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소비와 물가 상승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비 쿠폰의 형식이 아니라, 그거를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물건의 양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노리는 식으로 이 예산을 사용했어야지, 그냥 단순히 자영업자 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살포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흑자헬스님의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쿠폰 발언에 대한 비판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